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김신회 지음. 출판사 놀. 꿈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어른. 금세를 안 하면 어른이 될까?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당장 어른이 돼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어른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클리어하기로 했다. 그중 첫 번째는 염색이었다. 20살 때는 알록달록한 머리가 유행이었다. 애들은 마치 그게 성인이 된 증명인 양 죄다 머리를 물들였다. 하지만 빨간 머리, 노란 머리는 너무 흔한 것 같아 초록머리를 하기로 했다. 집에서 염색약을 바르고 권장 시간을 훨씬 넘길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래야 더 진한 초록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미용의 기술과 소양이 전혀 없는 20살짜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초록머리는 어디는 까맣고 어디는 노랗고 어디는 갈색에다 나머지만 초록색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 머리를 보고 나무 같다고 상추 같다고 했지만 만족했다. 똑같은 머리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음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설픈 초록머리를 한 채 동아리 선배와 시시덕거리고 다른 과 남자애를 짝사랑하고 친구랑 싸우고 툭 하면 취했다. 따지고 보면 초록머리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초록머리가 아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른 버킷리스트에는 야한 영화 보기도 있었다. 어른하면 19금 영화, 19금 영화 하면 성인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야한 영화가 보고 싶었다. 그것도 당당히 내 돈으로 표를 끊어서 보러 가고 싶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본 성인 영화는 바운드라는 외화였는데 때마침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선배와 같이 봤다. 영화는 생각보다 야하지는 않았지만 여주인공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빅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많았고 엎친 데 덮친 격 여자들끼리의 러브씬이 자꾸 나왔다. 내가 보자고 우겨서 본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하드코어한 전개에 나도 울고 선배도 울고. 영화관을 빠져나온 후 우리는 서로 눈을 못 마주치고 어색해하다가 쭈뼛쭈뼛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다. 그날 이후 선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보노보노 역시 늘 어른이 되는 일에 대해 고민한다. 어느 날 포로리는 큰 누나 도로리를 통해 자립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보노보노는 덜컥 두려움이 생긴다. 자립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립을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운다. 자립이란 자기 힘을 길러 어른이 되는 일이라는 도로리의 말을 듣고 보노보노는 전혀 다른 의문을 품는다. 금세 울지 않고 금세 화내지 않고 금세 웃지 않으면 어른이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 금세를 하면 안 되는 걸까? 금세가 나쁜 걸까? 얼핏 들으면 유치한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나 역시 이 대목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어른이 되면 금세와 멀어지는 법이라고. 무언가를 열망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뭔가를 금세 하고 싶어 하는 것. 반대로 금세 실증내는 일 역시 젊음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것들을 금세 줄 세우는 일만으로도 뿌듯해하고 그렇게 열망하던 것들이 뭐였는지조차 금세 까먹는 것도 다 어려서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이 말하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른 금세를 할 뿐이다.
어른은 금세 포기하고, 금세 후회하고, 금세 체념한다. 처음엔 그런 게 참 싫어도 어느새 그 마음 역시 금세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길 수 있게 된다. 보노보노의 염려처럼 금세는 나쁜 게 아니다. 금세는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다.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른이 될 거라고 믿었다. 머리카락 염색이나 19금 영화 보기 같은 것들이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어른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다. 어른이란 모든 걸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삶을 멋없다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별로 어른답지 않은 지금의 삶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어른도 가끔은 아이 때의 마음을 떠올린다. 그동안 바라온 어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맞나 싶을 때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어른들 이야기는 재미없어. 사람들을 만날 때 유난히 몰입이 안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질 때다. 그런 이야기일수록 미담이나 칭찬일 리가 없어서 요즘 걔가 그 모양이래 류의 뒷담화가 대부분이다. 평소 남 욕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지만 욕은 데킬라 스트레이트 잔을 원샷하듯 짧고 굵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가늘고 길게 하는 남욕은 MSG 잔뜩 들어간 비빔국수 곱빼기를 끝까지 먹어야 하는 것처럼 지친다. 그날은 지인들을 여럿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중 한 명의 이야기가 유난히 지루했다. 실제로 조금 졸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내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깨달았다. 그 사람이 그날 하루 종일 자기 얘기보다 남들 이야기를 훨씬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사람과 연관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드러나 볼 텐데 그는 전혀 상관없는 남 이야기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피로도가 급속도로 상승해서 나 먼저 갈게 하고 잽싸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가십은 분위기 환기용일 뿐 메인 대화 주제로는 적절치 않다. 날씨 이야기, 안부 인사 같은 걸 3시간 동안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사람 미친다. 만약 세상의 가십이 모두 진실로 판명된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지루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주야장천 사실만을 말하는 데 지쳐 거짓말하는 법을 새로 배울지도 모른다. 가십이 매력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진 것 없음이 주는 짜릿함과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믿거나 말거나인 찌라시가 왜 그리 인기 있을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것 같았어. 하면서도 그게 다 사실은 아닐 거라 추측하고 진짜 힘이 드러나면 경악하고 욕하고 마치 게임하듯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십이야말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재미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종종 듣는다.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곱씹을수록 쾌감이 커진다는 거다. 하긴 주변을 둘러봐도 가십의 주인공인 사람은 오히려 가십에 대해 관심이 없다. 주변 사람 대부분이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정작 그 사람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혹은 알고도 상관없다며 넘기거나 후자는 누가 뭐래도 매력이 넘치는 스타일이다. 아무리 흥미로운 가십이라 해도 나는 가십만 길게 말하는 사람보다 아무 이야깃거리 없이 재미없는 사람이 더 낫다.
가십을 길게 말하는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가십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지만 가십도 인기 있고 관심받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사안인지라.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가십을 만든다. 실수한 이야기, 헛짓하고 다닌 에피소드 등을 모아놨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풀어놓는다. 스스로 가십을 제작,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늘 제작에서만 그치는 것이 문제다. 아무도 나에 대한 가십을 확대, 재생산해주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의 주인공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아무나 치명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이 꼭 재미있어야만 할까? 항상 밝고 긍정적인 환희기는 지루한 것을 못 참는다. 틈날 때마다 보노보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뭐 더 재미있는 일 없을까를 고민한다. 게다가 인생이란 즐거워야 하는 것. 꿈은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을 미워하는 한이 있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삶이라야 진정한 삶이라고 믿는 초긍정 캐릭터이기도 하다. 보노보노는 그런 회내기를 보며 재미난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회내기만큼 재미있지 않은 자기 모습에 시무룩해질 때도 있다. 세상에서 재미없는 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도 매일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재미없는 녀석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게 될까? 요즘 유난히 인생이 재미가 없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각자 상황은 달라도 인생은 재미없음이라는 공식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주변 사람들만 봐도 일상은 매일 똑같고 일은 지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색다른 경험을 해도 딱히 짜릿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난감해한다. 그럴수록 자꾸 즐거움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된다. 웃기는 일이 없으면 웃기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라도 웃어야 하고 웃을 일이 없으면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서 낄낄거리기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재미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인생은 원래 재미있는 거라고 대체 누가 정한 거지? 하루는 끊임없이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재미를 궁리하느라 피곤해하는 회내기를 아빠가 부른다. 아빠는 잠깐 앉아보라면서 회내기의 등을 긁어주겠다고 한다. 갑자기 왜 등을 긁어주겠다는 건지 의아해하는 회내기에게 아빠는 이런 말을 한다. 회내기는 항상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생각하잖아. 그래서 좀 피곤한 건 아닐까? 가끔은 이렇게 등 긁는 것만으로도 놀이가 된단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대부분 짐짐하고 시니컬한 캐릭터들 사이에 작가가 왜 회내기를 집어넣었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물처럼 흘러가는 스토리에 양념을 치는 존재가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그렇게 즐겁고 활기차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둘 다 아닌 것 같다. 작가는 늘 행복과 재미에 집착하는 회내기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매번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신없는 회내기는 보노보노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동시에 가장 현실적으로도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재미없으면 인생이 끝나버릴 것처럼 아등바등 또 열심히. 따지고 보면 재미없는 인생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계속 재미있기만 한 인생이 특이한 거다. 인생이 늘 새로운 재미와 자극으로 넘친다면 그 인생 어디 피곤해서 살겠나? 가끔은 아무 일 없고 지루해줘야 새로운 재미도 느껴지는 것을, 심지어 아무 일 없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는 것을. 야옹이 형은 특별한 일이라고는 없는 동네를 그저 걷는 걸 즐긴다. 포로리는 그런 야옹이 형이 신기해서 하루는 몰래 뒤를 밟아보기로 한다. 하지만 아무리 따라다녀봐도 야옹이 형은 별다른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한다. 딱히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는 짓을 왜 계속하는지 궁금해하는 포로리에게 야옹이 형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을 한다. 포로리, 왜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아? 그냥 걷기만 하는 건 지루해 보이는데. 야옹이 형, 응, 지루해. 난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걷는 셈이야. 걷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 아,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구나 싶어서. 야옹이 형은 이상한 말만 한다고 생각하며 포로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는 부모님의 모습에 처음으로 신기한 생각이 든다. 아,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좋은 거구나. 세월이 주는 장점 중 하나는 유연함이다. 유연함은 우리를 즐거움이나 재미에도 묻어내지게 만들어준다. 이는 재미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재미가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즐겁지 않은 삶은 그만큼 나쁠 것도 없는 삶이다. 재미도 없고 특별할 거라곤 더 없는 요즘 내 일상을 떠올리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삶은 그 이유만으로도 제일 좋은 삶이라는 야옹이 형의 말이 떠오른다. 어릴 적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른들의 말도 점점 수긍이 가는 걸 보면 나도 영락없는 어른이 된 건가 싶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보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질 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불쑥 말씀하셨다. 니는 누가 보고 싶고 그립고 해서 가슴이 미어진 적 있나? 있지? 언제? 누가? 그건 말할 수 없지. 프라이버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였다. 근데 아빠가 요즘 그래요? 잠시 망설이던 아빠가 대답하셨다. 응, 내가 그렇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3살 때 부모님을 여인 아빠는 내내 할머니 손에서 컸다. 할머니는 내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 아빠는 종종 할머니 이야기를 했지만 요 몇 년 통 말씀이 없었는데 요즘 유난히 할머니 얼굴이 자꾸 사무치시나 보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마디 했다. 언제 한번 성묘라도 다녀오세요. 그 말에 아빠는 대답이 없다. 아빠도 어느새 그 한 번이 망설여지는 나이가 된 건가. 성묘하러 가는 일도 엄두가 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건가. 내 나이 먹는 것에만 한숨 쉴 줄 알았지.
아빠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왔던 것 같아 마음이 덜컹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밥을 먹었다. 아빠도 말없이 밥을 드셨다. 우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아빠의 그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돈다.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고. 마음속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진다. 포로리는 어느 날 문득 옛 생각에 잠겨 행복했던 가족들과의 추억을 되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포로리에게 늙은 아빠는 말한다. 아빠랑 엄마는 이미 각오했다. 잊어버릴 각오. 그러니 너도 각오하거라. 그러면서도 포로리가 아직 어리다는 걸 아는 아빠는 이렇게 덧붙인다. 각오라고 해 말은 해도 금방 되는 건 아니지. 아빠랑 엄마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각오했거든. 그러니 멋대로 부활 같은 거 시키지 마라. 추억을 떠나보낼 각오를 한다는 것. 나는 그게 뭔지 아직 모른다. 아무리 각오해도 떠나보낼 수 없는 추억이 있다는 것. 그건 역시 아직 모른다. 여전히 할머니가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아빠의 마음도 아직 모른다.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일이기에 최대한 모르고 싶다. 하지만 이미 그 현실을 맞닥뜨린 아빠는 가슴이 미어지게 보고 싶으면서도 성묘하러 가겠다는 약속 하나 쉽게 하지 못했다. 그동안 포로리는 매년 아빠와 꽃구경을 갔었다. 그런데 올해는 편찮으신 부모님을 돌보느라 지쳐서 꽃구경을 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잠시 까먹고 만다. 그러자 서운해하는 아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포로리는 지금이라도 꽃구경을 가자고 나서고 아빠는 마지못해 따라 나선다. 함께 걸어가는 길에 부자가 나누는 대화가 마음을 파고든다. 포로리 아빠. 노인네들하고 한 약속은 어기는 거 아냐. 포로리. 어긴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포로리 아빠. 노인네들하고 한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젊은이들한테는 다음 달 내년도 있겠지만 노인네들에게는 지금뿐이라고. 언젠가는 나도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모르고 싶다. 아빠와 나에게도 지금은 지금뿐이라는 것을 자꾸 모른 척하고 싶다.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사람.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은 아오모리 현에 있는 히로사키 공원이다. 벚꽃 시즌이 되면 이곳이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우아하게 서 있는 히로사키 성을 둘러싼 벚꽃 숲이 장관을 이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벚꽃나무가 밑둥이 굵고 키가 큰 고목이라 벚꽃이 만개했을 때의 풍경이 유난히 웅장해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나무는 심은 지 130년이 지난 초고령 고목이라고 한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자연의 섭리는 봄이 오면 꽃도 피게 만든다. 역시나 자연의 섭리로 태어난 우리는 봄이 되면 모르는 사람과도 어깨를 부딪혀가며 윤중로를 걷고 군항제를 보겠다며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나무에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계절의 흐름이란 얼마나 오묘한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대낮부터 맥주캔만 딸 줄 알았지. 이 벚꽃을 틔우고 살려보내고 보존하는 데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 히로사키 공원에도 나무 의사가 있다. 그는 매일 공원으로 출근해 나이든 나무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봄 한철 피다즈 벚꽃을 위해 나머지 세 계절을 야근도 마다 않는 그의 모습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크레인을 타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직접 손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폭설이 내리는 날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빗자루로 눈을 치우고 어렵게 접붙인 가지에 조그만 싹이 돋아나면 마치 손주를 본 할아버지처럼 환희에 찬 표정을 짓는 아저씨였다. 정년을 앞둔 나이에 건강하지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고목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유는 해마다 벚꽃이 피면 한달음에 달려와 감동하는 관광객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역시 매일 잔업을 이어가던 날들 따위는 다 잊어버렸다는 듯이 벚꽃 앞에서 그들과 똑같은 표정을 짓는다. 이 장관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된다고 말하는 듯한 얼굴. 화면을 가득 채운 그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달려가 벚꽃 구경을 하고 싶었다. 욕실은 원래부터 반짝반짝하고 밥은 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지?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에서는 이런 푸념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전국의 주부들과는 반대로 식구들은 그 대부분의 일이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텅 빈 반찬통, 정리 안 된 냉장고, 청소가 시급한 욕실을 볼 때마다 엄마를 외칠 줄만 알았지 그게 엄마가 매일같이 해내고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 못한다. 오히려 매일같이 꾸준하게 해온 일일수록 한 번 난 구멍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인데 그러고 보면 티나지 않는 일일수록 우리를 키우고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은 딱 일주일만 혼자 지내봐도 통감할 수 있다. 물론 이 진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적용된다. 잠 안 오는 새벽.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면서 생각이 꼬리를 문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취하고 누리는 것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안 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겠지. 티 안 나는 일일수록 그 안에 숨은 긍지와 노력은 크겠지. 보노보노. 아빠, 봄이 왔네. 아빠. 응, 그러네. 보노보노. 겨울 다음에는 꼭 봄이 오네. 아빠. 응, 세상에는 정해진 게 있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하지. 보노보노. 그렇다면 그건 누가 지키고 있는 걸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매서운 추위가 극성을 부리다가도 어느새 봄은 온다는 것.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것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밤이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는 걸 얼마나 잊은 채 살아왔는지가 느껴져 멋쩍어지는 밤이다. 재미없어지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일. 만약 가장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 일을 본업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본업은 방송작가다. 방송작가로 일할 때 제일 재미있는 일은 기획회의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콘셉트가 만들어지고
제목이 정해지고 출연자가 꾸려져 촬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처음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다. 밤샘 회의를 하느라 잠이 모자라고 매일 무거운 몸을 축축 늘어뜨린 채 걸어다니면서도 회의만 시작하면 힘이 솟았다.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희열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프로그램 기획과 촬영이 끝나면 방송은 전파를 타고 정규 편성이 된 프로그램은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씩 방송된다. 그런데 딱 그때가 되면 나는 일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 정해진 프로그램 컨셉트에 맞춰 매주 조금씩 다른 내용을 짜고 출연자를 섭외해 촬영을 하기만 되는지라 자리 잡힌 시점이 되면 어김없이 일하기가 싫어진다. 매일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아서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보노보노는 계속 술래를 해도 친구들을 잡지 못하자 금세 노는 게 지루해진다. 그런데 그때 문득 너구리 아빠가 해준 말이 떠오른다. 어른은 재미없어. 재미없어지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어른이거든. 하지만 보노보노는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지 않는다. 재미없어지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일이란 뭘까?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재미없는데 왜 하는 거지? 나 역시 이 생각을 어른이 돼서까지 계속했다. 그래서 일은 재미있어야 하는 것, 재미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구리 아빠가 말한 재미없어지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직업이거늘. 나는 어린 보노보노처럼 그 말이 뭔지 몰랐다. 금방 실증내는 성격 때문에 긴 방송작가 경력에도 꾸준히 일한 프로그램은 손에 꼽을 정도다. 늘 질리면 그만두고 마음에 안 들면 도망치는 식으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옮겨 다니거나 일을 쉬었다. 그래서인지 어느새 빼도 박도 못하는 어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게 없다. 얼마 전 대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에 든 월급 통장을 꺼내보고는 그 헐렁한 숫자에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불현듯 깨달았다. 월급은 지구력의 값이라는 것을. 인간의 노동력을 환산한 값이 월급이라고 하지만 과연 월급에 노동력만 들어있을까? 마음에 안 드는 후배도 참고 넘기는 인내심. 상사의 썰렁한 유머에도 웃어주는 서비스 정신.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할 줄 아는 게 많아도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깨달음. 나만 회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회사도 나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반전. 이 모든 것 한 달치 분량을 꾹꾹 눌러 담은 게 월급 아닌가. 특히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구력이라는 사실은 쓰라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다. 빈약한 통장 잔고를 마주하니 청소고 뭐고 다 귀찮아져서 그대로 걸렁 누워버렸다. 그런데 대충 손을 더듬어 잡은 책에는 왜 하필 이런 문장이 써 있는 걸까?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할 때 우주는 우리를 돕는다. 마치 나에게 들려주는 듯한 문장 앞에서 절로 얼굴이 붉어졌다. 어떤 일을 매일 한다는 말은 왜 이리 사람을 숙연하게 만드는가? 지루함이나 숨막힘 따위는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견한 일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슬금슬금 무거운 몸을 일으켜봤다. 일단은 시작한 청소라도 마저 끝내보려고. 올해로 내 방송작가 경력은 18년이 된다.
길지 않은 그 시간 전체를 징검다리라고 친다면 내 징검다리에는 군데군데 이가 빠져있는 셈이다. 이 빠진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못 가진 지구력의 값이겠지. 이렇게나마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도 언제 그 틈이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니 이제부터라도 꾸준함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하나. 그런데 그런 연습 대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자기 마음과는 다른 대중들의 의견에 귀가 죽어서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후배에게 DJ 배철수 씨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한다. 무조건 오래 해.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이야기는 다 없어져. 20대의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은 달라져 있을까? 재미없어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어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저 아는 건 나는 지금 나에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핑곗거리를 찾고 싶은 거라는 사실뿐이다. 엄마는 언제부터 엄마였을까? 가지는 프라이팬에 볶기만 해도 숨이 죽고 버섯은 끓는 물에 데친 다음 볶아야 나물이 된다는 것. 어린 딸이 등을 대고 반드시 앉으면 늘 딴머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대신 양쪽 눈꼬리가 조금 올라갔을 때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 이불 호청을 빨아서 다시 이불에 씌울 때는 호청 안감을 뒤집은 다음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솜이불을 올리고 모서리를 바느질로 묶어준 다음 호청을 다시 뒤집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이불과 호청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 김장배추 한 통을 반으로 갈라보기만 해도 올해 김장이 맛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1년에 2번 구충약을 먹어야 하는 시기를 아는 것. 5단에 붙은 라벨을 보지 않고도 물빨래해도 되는 옷, 중성세제로 빨아야 하는 옷,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옷을 구분하는 것. 아이들이 떼를 부릴 때는 잡던 손을 놓고 빠른 걸음으로 앞장서서 가면 아이들은 눈물을 뚝 그치고 조용히 엄마를 따라온다는 것. 내 나이가 처음 시집 온 엄마의 나이를 훌쩍 넘기고 나서부터 늘 궁금했다. 엄마는 언제부터 뭐든 다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엄마는 언제부터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걸까?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을 텐데. 엄마는 그거 말고도 다 알고 있었을 거다. 내가 엄마에게 한 거짓말. 엄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시간. 1년에 하루 이틀 효녀인 척하면서 364일 내내 정반대로 살아왔다는 사실. 가끔은 엄마로부터 도망치고 싶던 적이 있었다는 것.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다는 걸 생각하면 어느새 슬금슬금 목이 맨다. 엄마는 아는 척하지 않고도 다 알고 모르는 척하면서도 다 아는 사람. 그런 이유로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서, 늘 아는 척만 실컷 하는 사람 같아서. 하지만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다. 회내기.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랑 비슷해. 된다는 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 엄마는 엄마가 되고 싶었을까? 아니면 엄마가 되어버린 걸까? 엄마는 엄마가 된 엄마가 마음에 들까? 아니면 엄마가 되지 않았을 엄마를 꿈꿀까?
아로리. 누군가를 돕는 건 엄청 부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부자연스러워. 그 부자연스러운 짓을 부모가 되면 평생 해야만 하는 거야. 엄마는 대체 언제부터 엄마였을까? 꿈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어른.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느낌을 팝니다라는 책에서 어른의 꿈에 대해 썼다. 그는 나이 든 사람에게 꿈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화가이자 수필가로 활동하며 와인 양조장을 차려 자사 브랜드의 와인을 제조하는 것으로 화제가 된 다마무라 도요오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꿈에 대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주장을 펼친다. 왜 하나의 꿈을 이루고 나서 바로 다음 꿈을 가져야 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죠? 끊임없이 다음 꿈과 다음 목표를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잘 나가던 고도 성장기의 나쁜 버릇 아닙니까? 이 글을 읽다 보니 요즘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계획성 없는 인간이라 여겨온 것이 불필요한 자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충분한 게 아닌가 하고. 어린 시절에는 꿈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 하고 싶은 게 차고 넘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은 모자라기에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만큼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이 많다. 이 다음에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꿈이 꼭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건 아니다. 경험과 성취의 유무를 떠나 세상살이에 대해 현실적인 눈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만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좌절하거나 슬퍼하다가도 갑자기 일이 잘 풀리기도 하는 등 인생은 내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는 동안 원대한 꿈은 점점 사라지고 일상이 그저 당분간 안녕하기를 바라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뭐든 이룰 수 있고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을성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은 그동안 원해온 것이 다 이루어진 공주나 할 수 있는 말. 어른이 되어서까지 너무 간절히 원하면 우주도 피곤해한다. 어느 날 보노보노의 숲속 친구인 울버는 탈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탈모에 좋다는 건 다 시도해보지만 좀처럼 머리카락은 다시 나지 않는다. 보노보노와 친구들은 울버의 탈모가 나아지도록 도와주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왜 이상한 건지 이해가지 않는다. 그저 머리가 다시 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답답할 뿐이다. 머리카락을 한 올이라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아빠를 지켜보던 아들 리는 시니컬하게 한마디 한다. 머리가 벗겨지는 건 쉬워. 그걸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야. 노력해도 안 되는 일에 열중하는 아빠의 뒤통수를 때리는 아들. 어른이 되어서도 이루지 못한 꿈을 놓지 못하는 어른들을 설명하는 말로 이보다 적절한 말이 또 있을까? 나이를 먹어서도 꿈꾸는 일이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은 나름대로 아름답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른이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니다. 삶을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고 일상을 고단하게 하는 꿈이라면 평생이고 지고 살 필요는 없다. 요즘 나에게는 꿈이 없다. 그 사실이 마음 편하다. 온갖 꿈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과
대단한 꿈 하나 없이도 살아가는 지금을 비교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면 아이, 꿈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어른이라는 거다. 어른은 비록 꿈은 없을지 몰라도 세상 물정은 안다. 포기할 때와 그만둬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알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현실도 한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어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꿈 없이도 살아가는 나를 장하게 여기며 살자. 어른이란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는 사람이니까. 꿈 없이도 살아간다는 것, 그건 또 다른 재능이다. 어른이 안 되고 싶던 날. 이른 오후 강변북로 위. 이 시간에 이럴 일이 없는데 앞차들이 서서히 느려지면서 길이 막히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앞선 차들이 하나둘 깜빡이를 켜는 걸 보니 사고가 난 모양이다. 핸들에 턱을 댄 채 느릿느릿 전진하니 왼쪽 도로에 작은 차 한 대가 획 뒤집어져 있고 그 뒤에는 반토막 난 검은 중형차가 비스듬히 서 있었다. 뒤집어진 차 안 운전석에는 아직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다. 중형차 운전자로 보이는 남자는 진땀나는 몸짓으로 운전석 문을 열어보려 애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저 멀리 긴박하게 달려오는 견인차와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처참한 광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깜빡이를 켜고 길을 지나갔다. 나 역시 눈을 힐끔거리면서도 잠깐이나마 경적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묵묵히 앞으로 갔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같은 말을 계속 내뱉게 됐다. 어떡해, 어떡하냐, 아이고 진짜. 밤에 자유로 같은 자동차 도로에서 사고 많이 나. 근데 사고 났을 때 그거 본다고 잠시 주춤하면 큰일 나. 그땐 너도 같이 가는 거야. 맨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주변을 흘끔거리는 나에게 누군가가 한 말이었다. 처참하게 뒤집어져 있던 자동차가 머릿속에서 떨쳐지지 않아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는데도 자꾸 그 말이 생각났다. 평정심을 찾으려고 애써 기억해낸 말일지도 모른다. 그날 강변북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은 다 어른 같았다. 남일에는 꿈쩍 안 하고 커다란 사고에도 금세 평정심을 찾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어른들이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다시금 앞으로 운전해 나가는 나 역시 문득 어른이 돼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 어른 같은 내가 싫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누군가 됐어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아직 안 됐다면 안 됐어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는 조금 안심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